지윤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더니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갈피에서 비롯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날 우리 아들 명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 지윤은 또렷한 눈매의 인사성 밝은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인사하던 날 차려입은 옷보다 더 빛나 보이던 웃음에 나와 남편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아이면 명호를 잘 보듬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지윤이는 아침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하며 살갑게 웃었고 명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제 진짜 며느리복을 좀 보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공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을까요? 지윤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더니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혼에 들뜬 감정이 가라앉은 건가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먼저 장보자고 나섰을 텐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간단히 하시죠. 라며 마치 명절을 귀찮은 일로 여기는 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맞는 명절인데 저는 좀 붙여야 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지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호가 당황해서 뒤따라 들어갔고 문 너머로 낮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며느리가 아니구나. 지윤은 집안일에 점점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청소도 모두 제가 하게 됐죠. 아들 명호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 지윤은 그 시간에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해준 반찬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 말에 지윤은 대꾸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명호가 출근할 때쯤 겨우 일어나 자기는 아침은 안 먹는다며 커피 한 잔을 챙겼죠. 제가 끓여놓은 된장국은 늘 식탁 위에서 식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마저도 말없이 치워버리더군요. 음식 냄새가 집에 너무 밴다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 아이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남편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죠. 우리 부부는 고리타분한 구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 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존중과 정은 시대가 변해도 같은 법 아닐까요? 그 아이는 우리를 마치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명호가 작은 케이크라도 사오곤 했는데 올해는 아무 말도 없이 저녁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윤이한테는 혹시 말 안 했니? 아, 깜빡했나봐요, 엄마. 그때 지윤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 오늘이 생신이셨어요? 몰랐네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생일이란 게 당신한테 중요한 일이지 나한텐 아니라는 그런 말로 들려서요. 저녁 늦게 남편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리 차가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따로 살자고 할 걸 그랬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지켜보자고. 명호를 위해 참자고 저는 말했죠. 부부가 살아보니 처음엔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또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지윤은 무리한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방, 새 옷, 피부관리. 한 달 생활비를 2배 넘게 쓰면서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당당했죠. 남편은 한번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하고 말을 꺼냈다가 그럼 제가 벌어오면 되잖아요.
하는 싸늘한 답을 듣고 말았죠. 지윤에게 가정은 함께 꾸리는 울타리가 아닌 자신을 위한 무대 같았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지윤은 늘 주인공이었고 우리는 그냥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호가 퇴근 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업 한번 해보려 해요.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겠다는 거니? 네. 친구랑 아이템 하나 잡았는데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해달라고 하던데요. 명호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그 대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그냥 내놔요. 어차피 오래된 집이잖아요. 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 여긴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호의 미래와 이기적인 며느리 사이에서도 대체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걸 알 수 없어서요. 사람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기댈 줄 알았던 며느리는 곁을 밀어냈고 기댈 데 없어진 노부부는 여전히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들 명호는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조용했던 그 아이는 결혼 후 달라졌습니다. 마치 뭔가에 쫓기듯 야망을 품은 얼굴로 자주 전화를 걸어왔지요. 엄마 나 사업 한번 해볼까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윤이는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듯 했지만 명호는 의욕이 넘쳐 보였지요. 이젠 내 가정도 생겼고 더는 회사 월급으로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 내 이름으로. 저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느냐고. 수십 년 살아온 인생에서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망했다는 사람을 더 많이 봤다며. 하지만 명호는 고집이 셌습니다. 엄마 아빠는 평생 일만 하셨잖아. 나는 달라지고 싶어. 아이도 생기면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난하게 키웠다는 그 말이 마치 저를 향한 원망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명호는 지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명호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집 잠깐 담보로 쓰면 안 될까? 그 순간 나의 젓가락이 멈췄고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명호의 팔을 꼭 쥐고 그저 눈길을 피할 뿐이었죠.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도 신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부모님 집이 담보로 들어가면 이율도 낮아지고 금방 갚을 수 있어. 남편은 말없이 신문을 넘겼고 저는 지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께 손 내미는 거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명호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 말은 어딘가 남탓처럼 들렸습니다. 명호의 고집을 말리기보다 그저 따라가겠다는 식이었죠. 며칠 밤을 저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몇 번이고 안방 벽에 걸린 혼인 사진을 쳐다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런 애였나? 지윤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 맞을까? 이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내줘도 괜찮을까? 하지만 결국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우리 집을 담보로 쓰거라. 다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말에 명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실망 안 시켜. 엄마 아버지 지금은 시작이지만 곧 멋진 사장님이 되어서 보답할게.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에선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 등기는 은행에 들어갔고 남편의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예금은 명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지요. 애들 잘 되면 됐다. 우린 그런 부모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렴풋한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그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명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지윤이는 우리 부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윤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뭐라도 도와주실 게 있어요. 어느 날은 그렇게도 말했죠. 사업장을 한번 가보겠다는 남편의 제안에 지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지금 그런 관심이 도움은 안 돼요.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식탁 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믿어줘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벌써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을 걸었던 집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갈 서류 위에 놓여 있었고 저희 노부부의 마음은 이미 한겨울 바람 속에 얼어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아들 명호는 아버지의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자금을 발판 삼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윤이는 더 이상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는 소리는커녕 음식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명호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지윤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과 손잡고 따로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끊기고 서로 밥상도 따로 먹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명호는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다니며 투자처를 찾았고 지윤은 성공하면 부모님께 여행이라도 보내드릴 게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3달이 지나자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납품 대금이 밀렸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없었습니다. 지윤은 슬그머니 명호의 친구에게 연락해 부모님 댁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믿어줘요. 지금만 넘기면 진짜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은 이쯤에서 정리하자라며 말렸지만 지윤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포기하면 다 무너져요. 저는 결국 사인했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이름 석자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뜨개질 바늘을 들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대출금 연체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고 명호는 얼굴이 초췌해져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명호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지윤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지윤아, 우리 뭐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울먹이며 붙잡았지만 지윤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더는 여기서 못 살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이 집에 기대서 산 거 아니에요. 이제 각자 살 길 찾아야죠. 그녀는 그렇게 명호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사무실은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집은 곧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와서 문서 한 장을 내밀고는 이사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멍하니 텅 빈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우리 명호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이걸 이렇게 내줘야 하는구나. 이삿짐 센터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안타깝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작은 화분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호 어릴 적에 심은 거야. 이건 버리면 안 돼. 그날 밤 월세 보증금 300에 월 30짜리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나오는 날 저는 낡은 이삿짐 트럭 앞에 서서 한참이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을 장만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신랑과 함께 벽지를 바르며 웃었던 날,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방들, 지윤이 처음 찾아왔을 때 멋쩍게 인사를 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슬라이드처럼 떠올라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삿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낡은 가구 그리고 사진 몇 장. 인생을 통째로 바쳐 지켜온 집이지만 남은 건 참 초라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명호의 말에 속절없이 내어준 담보 그리고 결국 손에서 놓쳐버린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트럭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무너진 집, 스스로 지키지 못한 노후, 그 참담한 현실이 우리 두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월세방은 한적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반지하였습니다. 낮에도 어두운 방은 습기가 많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욕실은 좁고 찬물만 나왔으며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 발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붕은 있잖아요. 남편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밤이 되자 쉴 새 없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습한 공기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그리고 마음속 허탈함이 겹쳐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 돌아오던 길, 저는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가다 한 젊은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명호와 지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걸음은 멈추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다시는 참지 못할 듯 터져 나왔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도 명호와 지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지윤의 가족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지금은 곤란하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련은 점점 분노와 상실로 변해갔습니다. 집을 잃고 난 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은 안부 한마디 없었고 이웃들도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도왔던 손길들은 이제 차가운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 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한복이 떠올랐습니다. 명호와 지윤이 활짝 웃으며 손을 잡던 그 장면. 자신이 정성껏 지어준 혼수며 직접 꽃을 꽂고 꾸몄던 웨딩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의 찬란한 순간이 이렇게 참혹한 끝으로 이어질 줄은요. 남편은 작은 일용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물 청소를 다니고 밤에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생계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래야 다시 안 무너지지. 남편은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며 버텼습니다. 저도 집 근처 반찬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는 일은 고됐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기에 생각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무릎이 붓고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반찬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없으세요? 같이 살면 덜 힘드실 텐데.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은 멀리 살아서요.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며 삼켜질 때 가슴 깊이 허무함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고요한 절벽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며 그냥 저 비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라도 명호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비정하게도 모든 걸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하지만 빈 집에서 맞는 아침은 여전히 적막했고 마주 앉은 밥상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 부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은 소리 없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집, 가족이라는 울타리. 모든 것을 바쳤던 인생이 결국 좁고 눅눅한 반지하 방 안에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일터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그리고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세월은 흘러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엔 흰빛이 번졌습니다. 새벽녘이면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심해진 허리 통증과 만성기관지염은 이제 감기처럼 일시적인 병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병원에 가보는 일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배달을 도우며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해온 탓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아파도 참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경비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 후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지만 그는 항상 저를 향해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에 묻어있는 고단함과 체념은 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사라진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명절마다 걸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드님은 연락 안 와요? 하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도 눈빛을 피하며 잘 지내겠죠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말끝을 감쌌습니다. 가끔 TV 속에서 행복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허망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로 북적였던 예식장,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명호, 그 옆에서 얌전하게 웃던 지훈.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또렷해서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진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기관지염이 심하게 악화되어 있었고 한동안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우리는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입원은 무슨 그냥 약만 주세요. 저는 병실비를 생각하며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아프고 작았습니다.
퇴원 후 더 이상 반찬 가게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아휴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다며요? 이제 일은 좀 쉬셔야지 하고 걱정 섞인 말을 건넸지만 그런 말조차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자주 떨려 바느질 같은 일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빈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김치 몇 조각 남은 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기에 서로에게 괜찮다, 우리 아직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끔 문득 며느리 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는 그저 냉정하고 철없는 말로만 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이 집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린 첫 단추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이기적인 선택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들이 어릴 때 앓던 감기를 걱정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미음을 끓여 먹이고 한밤중 열이 올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던 순간들. 그 기억들 속에서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그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오늘 하루도 견디려 애썼습니다. 이웃집에서 손주들이 놀러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잊고 싶어서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어 들추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는 입원이 아니라 정기적인 치료와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는 매달 몇십만 원씩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으며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드네요. 남편은 말없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흔들리는 체온 속에서 우린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후회, 절망이 교차하는 나날 속에서도 작은 희망 하나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너무도 가느다란, 그러나 결코 끊어지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벨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낡은 초인종 소리는 유난히 길고 거슬렸고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얼굴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익고도 낯설었습니다. 바로 그 며느리 지훈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집의 꽃이라 불리던 여자. 그러나 집을 등지고 떠난 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가에 진한 피로가 내려앉았고 손엔 낡은 가방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찾아뵙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요. 우린 침묵했습니다. 감정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명호가 몇 달 전 큰 병에 걸렸어요. 간암이랍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수십 년 쌓인 원망도 미움도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속이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이 안 돼요. 명호는 지금 누워만 있고 그래서 정말 염치 없지만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리러 왔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경계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아왔는가? 우릴 떠난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프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유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요. 저희 아들 그러니까 어머님 손주도 함께 있어요. 이제 10살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손주가 있었단 말인가? 이제껏 단 한 번도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아이. 지유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앳된 얼굴의 아이가 병원 복도에서 마스크를 쓴 채 웃고 있었습니다. 명호의 눈매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윤에게 말도 없이 거실을 나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명호는 괜찮은 거니?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요. 민호도 힘들고 저도 버틸 힘이 없어요. 명호가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정말 뭐든 하겠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타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명호가 죽어간다는데, 그리고 저 아이가 손주라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밤이 깊어졌고 지유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 저와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흘러온 원망과 미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혈연의 정이 서로 충돌하며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내면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년 10년을 아무 말도 없었어. 그 뻔뻔한 얼굴로 지금 와서. 그래도 명호가 아프다잖아. 우리 손주도 있다잖아. 어떡하나. 서로 다른 감정의 파도가 좁은 전셋집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새 창밖엔 새벽 안개가 깔리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윤이 문을 두드린 그날 이후 삶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전셋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윤은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애가요. 애가 명호를 많이 닮았어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명호를 닮았을까?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지윤의 눈빛에는 어딘가 익숙한 이기심이 비쳐 있었습니다. 지윤은 며칠간 우리 마음을 떠보듯 조심스럽게 때론 간절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기대겠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피부친데. 남편은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지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는 순간에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자식을 떠올렸고 태어나지도 본 적 없는 손주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지윤은 집에 드나들며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트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국이에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하지만 정작국을 끓일 줄도 몰랐던 지윤의 손에는 마트 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따뜻한 국물 한 입에 마음이 또 녹았습니다. 며칠 후 지윤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지금 전세금이 모자라요. 보증금이 밀려서 아이랑 쫓겨날 위기예요. 명호는 아직 몸이 회복 안 돼서 일도 못하고 정말 잠깐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도 겨우 전세다. 우리도 아프고 힘들다. 너 10년 전에 무슨 짓 했는지 잊었니? 지유는 얼굴을 살짝 굳혔습니다. 하지만 곧 눈시울을 붉히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명우도 저도 다 어릴 때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아버님도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팔을 걷고 국을 데우는 지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여자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착각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그녀의 핸드백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백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서류 한 장이 바람에 흘러나왔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설정 계약서 채권자 최지윤 저의 이름과 전셋집 주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윤은 이미 이 집을 담보로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윤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저는 서류를 재빨리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차갑게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윤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윤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속내를 확인하기 전까진 쉽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윤은 또 다른 부탁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전셋집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보태주시면 명호 병원비랑 아이 학비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갚을 것도 아니고 곧 다시 갚을게요. 그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손주 사진 줄 수 있겠니? 지윤은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폰이 고장나서. 학교 다닌다면서. 네, 근데 그게. 지윤은 당황했고 말이 꼬였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명호 아이니? 그럼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지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더는 눈물도 미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그 순간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지윤의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 가방에서 봤다. 너 이 집 담보 잡으려던 거지? 지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지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가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지윤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망했어. 그 집에서 돈 안 나와. 손주 카드도 안 먹혀. 어휴, 진짜 꼰대들 지긋지긋해. 그 말이 문틈 사이로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이 흘렀습니다. 지윤은 이튿날 새벽 짐을 싸들고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텅 빈 식탁에 앉아 차가운 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그 국물의 맛은 어쩌면 그토록 먹고 싶었던 진심의 온기 대신 차디찬 현실의 씁쓸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호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반쯤 마른 몸,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주눅든 눈빛. 그는 오랜만에 보는 부모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신발을 벗고 문턱을 넘을 때 저는 눈가에 벌써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이 야위었구나.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 짧은 인사 뒤에 흘러든 침묵은 지난 10년의 공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데웠고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윤이 다 말했죠. 손주 이야기, 병원비, 그리고 돈 부탁한 것도. 남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윤이 남기고 간 담보계약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호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지윤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하길래 부모님이라면 도와주실 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손주는 정말 내 아들 맞니?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름은 민호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도 지금 지윤이 친정 쪽에 잠깐 맡겨두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말을 잇던 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윤이 말만 믿고 부모님께 손 벌리고 결국엔 그 집까지 날리고 그때 집에서 나갈 때 솔직히 겁났어요. 그게 우리 가족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밀려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고 야위었으며 오래된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호야, 널 미워하지 않았단다. 화가 나도 속이 타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왜 그땐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났니? 명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지윤이가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는 절대 우리 편 안 들어줄 거라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자고. 저도 그때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지윤인 또 우리 집 담보 잡을 생각까지 하고 있더구나. 명호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그걸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 지윤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걱정 마, 이 집 담보 잡고 다시 융자 받아. 손주까지 동원했는데 안 되겠어? 그분들 정이나 연민에 약하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아이 우리를 정에 약한 사람이라 했니?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저도 너무 창피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여기에 왔어요. 이제는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넌 다시 살아야 한다. 지윤이 옆에 있으면 넌 영영 무너진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제겐 민호가 있어요. 그 아이는 절 필요로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맡아도 괜찮을까? 명호는 깜짝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이는 안전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호를 데려오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해보마. 명호는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엔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를 지윤의 그림자가 서늘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민호가 집에 온 날은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햇살 고운 오후였습니다. 작은 배낭을 맨 10살 아이는 낯선 노인 부부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호예요.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또래보다 성숙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호와 꼭 닮은 눈매, 어린 시절 아들의 얼굴이 겹쳐져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래 민호야. 잘 왔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민호는 이내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따뜻하네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같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보일러의 열기,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무너진 가족이 다시 모인 시간.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정적을 깨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성스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애써 남은 고기 몇 점을 다져넣고 민호를 위해 반찬도 성의껏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묻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배우니? 민호는 수줍게 그러나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사회 시간에는 가족의 의미 배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어리지만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말보다 표정에서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사랑받고 싶다는 아이의 본능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민호는 집안에 익숙해졌습니다. 학교에도 전학을 시키고 근처 문방구에서 필통과 공책을 샀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은 등교길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그날 밤 늦도록 아이의 이불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이 존재가 이 집에 다시 가족이라는 불을 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이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윤은 예전과는 달리 화장이 진했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민호 데리러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잠깐 맡긴 거잖아요. 이제 데려가야죠. 그 집 보증금 정리됐고 명호도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안정됐어. 갑자기 이렇게. 지유는 말을 끊었습니다. 애 엄마는 저예요, 어머님.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가 보호자예요. 잠시 맡겨드린 거지 여기에 눌러앉히려 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민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윤을 보자 아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이사 가는 거야? 지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민호야. 집 정리 다 했고 새 방도 마련했어. 엄마랑 다시 살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바쁘시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아침에 도시락도 먹고 학교도 좋아요. 지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랑 살겠다고 약속했잖아. 여긴 잠깐 있는 거라고 했잖아. 엄마 기다렸어. 아이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윤아, 이건 아니다.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민호를 데려가면 이 아이 마음에 또 상처만 남는다. 지윤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그 상처 지금 제가 다 감당하려고 왔어요. 민호는 제 아이예요. 엄마가 책임질게요. 그때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진심이 아이에게 있는지 돈에 있는지 이제 뻔히 보인다. 그만해라.
민호까지 도구로 쓰지 마. 지우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뭘로 보시고. 그 순간 명호가 들어왔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고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그만하자. 제발. 지훈은 당황한 듯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 우리 애 데리러 온 건데 왜 다들 날 몰아붙이는 거야? 명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금 여기가 좋아. 이제 그만 이 아이 마음도 좀 생각해줘. 지우는 무너진 얼굴로 명호를 노려보다 가방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좋아. 알겠어요. 다들 원하시는 대로 해봐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지우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등만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더 깊어지고 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곧 폭발할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다음 날부터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불씨가 이 구석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옷을 개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 어쩌면 우리 집을 마지막 희망이라 여긴 건 아닐까? 명호는 매일같이 민호를 등교시키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지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고도 없이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섰습니다. 당당했고 분노에 차 있었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젠 저도 제 방식대로 할게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데려가겠습니다. 이미 법률 상담 받았어요. 친권자는 접니다. 그 아이 정식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 방임으로 고발도 가능하대요. 그 말에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그럴 작정이니? 작정이요? 작정은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하셨죠. 저한테 아예 아이 뺏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명호가 급히 나섰습니다. 지훈아, 제발 그만해. 이건 민호를 위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또 아이를 무기로 쓰는 거야. 지훈은 명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당신은 늘 그래.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도망치고 어머님 말만 믿고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켜준 적 없었어.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만하자. 이젠 민호 앞에서 이런 모습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다.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명호랑은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제 아이예요. 데려가든가 아니면 양육비 청구하든가 둘 중 하나 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육비, 그 아이 키우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안 버렸구나. 지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밥이 나옵니까? 학비가 나옵니까? 그 순간 명호가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민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필요할 때만 꺼내고 분리하면 내팽개치는 물건 아니라고. 명호는 숨을 헐떡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 둘 다 아이 앞에서 이게 뭐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야?
우린 가족 아니었니? 지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민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모두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보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민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 또 데려가려는 거야? 지우는 말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을래. 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 그럼 법대로 해요. 양육권이든 양육비든 재판장에서 보자고요. 그 말과 함께 지우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명호는 쓰러질 듯 주저앉았고 저는 조용히 민호를 안았습니다. 침묵. 그리고 오래도록 울음 섞인 숨소리만이 집안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는 알았습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민호도 명호도 무너지고 만다는 걸. 더는 흔들릴 수 없다는 걸. 어머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지훈이 돌아오면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고 민호는 평소처럼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민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편은 학교 앞까지 함께 데려다주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명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조금씩 아이를 향한 미소가 늘었습니다. 아이의 노트에 적힌 서툰 글씨, 학교에서 받은 칭찬 스티커, 운동장에서 묻힌 먼지마저도 그들에겐 가슴을 데우는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도.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오후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에서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이번엔 말없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옅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말씀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내왔고 저는 조용히 지훈을 마주 보았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명호랑 정리할 생각이에요. 민호는 제 아이니까 데려갈게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우리도 말해야겠구나. 그동안 너한테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아이 때문에 명호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이젠 더는 안 된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도덕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가 남으셨어요?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남은 게 없다 해도 양심만은 지켰다. 그리고 너는 너무 멀리 왔다. 지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여기서 행복해 보이는 거 알아요.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아이는 결국 친엄마가 책임져야죠. 제가 다시 일 시작하면 정리해서 데려갈게요. 그게 맞잖아요. 그때 명호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민호는 내 말처럼 물건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웃고 잠들고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그걸 내가 무슨 권리로 끊겠다는 거야. 지훈은 당황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애를 여기 눌러 앉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인생 우리가 지킨다. 그 말은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춘 듯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습니다. 항상 미안해하고 늘 양보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우리가 돌볼 거다. 넌 이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한테서 날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널 찾을 땐 우리가 막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또다시 아이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땐 법정이라도 서겠다. 남편이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우린 다시 당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우리를 믿음을 이용하지 마라.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다들 변했네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거다. 지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제 갈 길 갑니다. 두고 봐요. 누가 끝까지 웃는지.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고 그 소리는 예전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민호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책상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가족이라는 제목의 종이에 사람 셋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민호 양, 그림 누구야?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왼쪽은 할머니, 가운데는 나, 오른쪽은 할아버지.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 선택이 맞았구나.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의 미래에 대해, 재산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적금에 대해. 이제 그 적금을 어떻게 쓸지 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의 손에 쥐어진 서류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손주를 위한 신탁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장롱 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낱장마다 손때가 묻은 그 통장엔 40여 년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출근 전 아버지가 넣은 월급, 명호가 태어나던 해 병원비, 명호가 대학에 붙던 해 축하하며 넣은 금액,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적금. 남편은 말없이 통장을 넘기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 민호 이름으로 묻자. 우리가 직접 쓸 일은 이제 없을 테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보호야. 지윤이가 또다시 흔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제 법적으로 장치를 해야 해. 우린 바로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변호사는 우리 부부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호 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공동 수탁인으로 지정되고 신탁 재산은 제3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이나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엄마가 혹시 나중에 이 돈에 손대려고 한다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정하신 대로 수탁자 변경 없이 성년이 되기 전까진 외부 접근이 차단됩니다. 그 말에 우리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을 우리 편으로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 한켠엔 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처럼 이제야 오래 묵은 걱정 하나가 흘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민호 앞으로 신탁 걸었다. 우린 이제 더는 이 돈에 손 못 댄다. 너도 지훈도. 이 아이가 자라서 직접 쓰게 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야. 명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 줄은.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라도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야. 그 누구보다 소중한 생명이니까. 그날 밤 민호는 자기 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민호야. 언제까지나 있어도 돼.
민호는 작은 이불 속에서 미소 지으며 잠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이제는 지켜야 할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단도직 입적이었습니다. 민호 앞으로 뭐 했어요? 그 집 적금 다 민호 이름으로 돌렸다는 말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 앞으로 신탁 걸었다. 이젠 우리도 대비를 해야 했어. 지우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 아이예요.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해요.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생각했더라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았겠지. 이제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거야. 지우는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민호가 필요할 때만 엄마가 되고 당신들 필요할 때만 며느리였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었어. 하지만 넌 스스로 그 기회를 여러 번 저버렸어. 지우는 짧은 숨을 들이쉰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명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이혼 서류 정리하겠대요. 민호도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지금 이 소박한 방 안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학교에서 그림을 받아왔습니다. 가족 그림 대회에 참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안엔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민호. 그림 속엔 해가 떠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고 있는 내가 좋아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아이의 등을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웃는 그 모습 그게 우리에겐 세상 전부야. 지우는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녀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집 앞에 낯선 발소리가 들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명호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민호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겠다고 했고 서류도 변호사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그 말은 안도 같았고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했던 건 지켜야 할 존재는 여전히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도 학교에서 뛰어왔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고 웃음은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학예회 연습했어요. 나 노래 불렀는데 선생님이 박수 쳐주셨어요.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참 잘했네. 노래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예쁘고. 그 순간 남편도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치킨 사 먹자.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진짜요? 할아버지 최고. 그 웃음 속에선 이제는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가족. 거짓된 말에 휘둘리지 않을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느끼는 진짜 사랑의 온도.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치킨과 김치, 탄산음료 한 병이 전부였지만 그 자리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닭다리를 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아버지는 날개 드세요. 남편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럼 뭘 먹냐? 나는 다리 하나 있으면 돼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불쑥 울컥하는 마음을 삼켰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순간 하나가 그동안의 눈물과 불안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숙제를 하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나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내 집이야. 정말요? 다시는 아무도 나 데려가지 않죠?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젠 누구도 너를 데려가지 않아.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말에 민호는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명호는 이삿짐 업체와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작은 데로 가자. 학교만 그대로면 민호는 괜찮을 거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크면 뭐하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집이지. 명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울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호 이제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이삿짐 박스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찻잔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민호가 크면 주자. 이 집에서 제일 오래된 거니까. 민호는 신이 나서 자기 책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사 가면 내 책상도 있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내 책상 직접 닦아서 데려갈 거야. 그 순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진짜 집이 되는 거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집이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몰래 민호의 침대 옆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호야, 우리가 너를 끝까지 지킬게. 웃는 얼굴 잃지 말고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하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민호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새 보금자리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정말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봄이 막 끝자락에 접어들던 날 세 사람은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예전보다 작은 평수 오래된 골목 안쪽 반지하에 가까운 위치. 하지만 그 집에는 조용한 빛이 들었고 창문 앞에 화분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도착한 순간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따뜻해요. 햇빛도 들어오고 냄새도 안 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이 좁다, 불편하다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도 여기 따뜻하다는 민호의 말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길. 저는 시장 골목을 지나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작은 김밥집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근무 주 3일 경력자 우대 그 문구를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작은 가게에서 김밥을 말고 도시락을 포장하며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동네 공원관리센터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공원 청소와 정리, 가끔은 안내를 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아침마다 새 운동화 끈을 묶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벌어야지. 우리 손주 우유값이 걸렸으니까. 그 농담 같은 말에 민호는 할아버지 파이팅! 을 외쳤고 집안은 다시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명호도 마침내 작은 온라인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노트북을 켜고 상품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려 애썼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 속엔 회복하고 싶다는 진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느 초등학생처럼 매일 학교에 갔고 숙제를 하고 만화를 보고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나가 연을 날리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들만의 조용하고 소박한 하루하루가 이전에 복잡하고 요란했던 날들을 조금씩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또 바뀌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민호는 방학 숙제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쓰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원고지에 꾹꾹 눌러 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아요. 그래도 사랑이 있어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김밥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공원을 깨끗하게 해요. 아빠는 매일 열심히 컴퓨터로 무언가 해요. 나는 그런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가 자랑스럽다고 말한 가족 그 속에 이제는 다툼도 억울함도 숨겨진 상처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가는구나.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그냥 다 주면 되는 줄 알았지. 그게 부모 노릇인 줄만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사랑이란 건 끝없이 주는 게 아닌 어떨 땐 지키는 거였더라. 우리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주는 건 희생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고 지켜야 할 때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민호가 자고 있던 방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고 그 숨소리는 이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의 도시락에 김을 한 장 더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병에 시원한 보리차를 가득 담아 건넸고 명호는 학교 앞까지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그날 민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우리 집에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웃으며 달려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실패와 깨달음 그리고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가족의 시간. 지금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 해서 무조건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건돈도 집도 아닌 제대로 된 어른이란 걸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지키지 못한 사랑은 상처로 돌아왔고 넘겨준 믿음은 배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지키는 법을 배운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비록 가진 건 적어도 소중한 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우리가 배운 가족의 진짜 의미였습니다.